자, 이번에는 담보물권의 두 번째 주제인 저당권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44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당권도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기본 논의의 축은 담보물권의 특성 4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 이 4가지 성질을 머릿속에 끌고 들어오셔야 돼요. 기본적인 속성 4가지가 있으니까. 자, 그럼 기본적인 논의의 툴을 한번 만들어 드리면,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저당권은 이런 형태죠. 은행이 채무자한테요, 여기 형부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준다고요. 그러면 은행한테는 받을 돈이 생기죠. 받을 돈, 채권 생기죠. 형부는 돈을 빌려왔으니까 채무가, 빚이 생겼죠. 빚. 1억의 빚이 생겼죠. 이쪽은 피담보 채권, 이쪽에서는 피담보 채무라고 한다. 관점의 차이죠. 얘는 피담보 채권, 받을 돈이라고 하고 얘는 뭐라고 그래요? 갚을 돈이라고 그러죠. 같은 거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똑같은 거야. 이 돈을 받으려고 은행은 흥부 집에, 부동산 있죠. 담보물. 흥부 집이나 땅에 대해서 뭐를요? 저당권 설정을 해놓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은행 앞으로는 2가지 권리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몇 개의 권리가? 2개가. 하나는 채권. 누구한테요? 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저당권. 저당권은 물권이죠. 그러니까 채권하고 저당권 2가지 권리가 은행 앞으로 생기더라. 이때 흥부가 이 돈을 갚으면, 빚을 싹 갚아버리면 뭐가 없어지니까요? 채권이 죽어버리니까, 채권이 사라지니까 저당권도 죽죠. 이 원리를 부종성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못 갚으면요, 흥부가, 채무자가 이 돈을 상환해야 되는데 못 갚아요. 경기도 안 좋고 월급도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은행은 이 돈을 받으려고요. 돈을 받으려고 담보를 잡아놨죠. 담보를 이 집에다가, 땅에다가 담보를, 저당을 걸어놨죠. 이 저당권 어떻게 하면 돼요? 경매 실행한다. 근데 은행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경매 붙이는 거죠. 경매를 실행하게 됩니다. 경매를. 그 경매를 붙이면 누구보다 여기 전세권이 있다. 후순위 전세권보다 이 저당권자가 1억을 어떻게 하죠? 먼저 배당을 받죠. 이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한다. 저당권자는 결국은 뭐 하는 거냐? 담보 잡은 집을 경매해 가지고요. 경매 처분하는 거죠. 경매 처분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채권 회수를 합니다. 어떻게? 경매 처분해서. 누구보다 먼저 받아요? 후순위자보다 이 돈을 먼저 받는 권리,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생기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기본적인 논의의 개념이 잡혔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우리 민법에는 저당권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점유의 이전이 없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시에 뭐 할 권리요? 우선 변제받는 권리.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채무자가, 흥부가 이 집을 은행 앞으로 저당을 잡히죠. 왜요? 돈 빌리려고. 이때 점유를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이 점에서 유치권하고 달라요. 유치권은 뭐를 해요? 점유를 장악을 하죠. 유치권자가. 근데 저당권에서는 점유의 이전이 없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점유를 넘겨주지 않아요. 그래, 은행은 이 집을 점유를 안 해요.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뭐라고 그래요? 담보물이라고 그래요.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담보물에 대하여 경매를 해가지고요. 경매해가지고 뭐 하는 권리? 자기 돈을 우선 변제받는 권리. 이게 저당권의 본질이다. 저당권은 본질이 뭐죠? 경매로 뭐 하는 권리요? 우선 변제받는 권리다. 이게 저당권의 핵심. 경매 처분해서 내 돈을 우선 변제받는 권리. 근데 전제 조건이 뭐죠?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 이거 2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저당권의 개념을 세울 때는 2단어. 점유를 이전한다? 안 하고요. 점유의 이전 없이 담보 잡은 부동산을 뭐해서? 경매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 오케이. One more time.
머릿속에 쉽게 넣어드립니다. 경매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다. 뭐를? 담보 잡은 부동산을. 어떻게 해서? 점유 이전 안 하고. 점유 이전 안 하고 담보 잡은 부동산, 담보물에 대해서 뭐 하는 권리? 경매 처분해서 자기 돈을 우선 변제받는 권리. 끝. 끝났어요. 유치권은 그럼 뭐죠? 점유를 이전하는 거죠. 점유를 장악을 해서 부동산을 그 미수금 채권을 변제받으려고 유치하는 권리다. 오케이. 그래서 저당권은 경매로 자기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저절로 생기나요? 계약을 해야 되나요? 은행하고 나하고 계약을 해야지. 나 설정자야. 나 채무자 흥부야. 돈 빌리러 갔어. 돈 빌리러. 그랬더니 은행이 뭐라고요? 빌려주는데 담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담보 있어요. 우리 집하고 우리 땅 있죠. 오케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첫째,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첫째, 설정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저당권 무슨 계약? 설정 계약. 설정자인 채무자와 은행과 은행이 저당권자예요. 이거 거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 전세 줄 때도요. 집주인을 뭐라고 그랬죠? 전세권 설정자. 세입자는 전세권자 그랬죠. 저당권도 똑같아요. 흥부가 집주인 저당권 설정자고요.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쪽이 저당을 잡은 거고 여기는 설정을 한 거야. 내 집을 은행에다 담보로 설정해서 대출을 빼내온 거죠. 그러려면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오케이. 그럼 내가 집을 은행 앞으로 저당을 설정했다. 설정했다는 말은 뭐죠? 처분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은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분행위다라고 그래요. 아니 왜 처분행위인가요? 내 집을 은행에다 뭘 잡혔다? 저당을 잡혔다라는 말은 뭐죠? 못 갚으면 1억을 못 갚잖아요. 채무자가 변제를 상환을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집을 경매로 가지라고, 경매 처분하라고 권한을 준 거예요. 처분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은행 앞으로 저당을 잡혔다, 저당을 설정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다른 말로 환원하면 처분권을 은행 앞으로 넘겼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은행 대출 담당자는 이렇게 자기 관할에 있는 건물을 쭉 보러 다니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저 건물 다 뭐라고 그래요? 처분권을 내가 주겠다고, 은행이 내가 주겠다고 그래요. 왜요? 못 갚기만 해. 다 죽일 거야. 내가 경매 처분할 수 있어. 그래서 저당권 설정은 무슨 행위? 처분행위라는 거예요. 처분권을 은행이 쥐고 있다는 거죠. 뭐를 주고 있어요? 처분권을. 칼자루를. 저 부동산의 처분권이 은행 앞으로 와 있는 거예요. 다만 뭐가 없어요? 점유만 이전하지 않았을 뿐이다.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처분권이 은행 앞으로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칼자루가. 처분권. 무슨 처분인데? 경매 처분하지. 경매 처분권이 은행 앞으로 있어. 못 갚기만 해봐. 너. 못 갚어? 그러면 처분권이 이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당사자 있어야죠. 당사자 누구요? 설정자 그리고 누구? 저당권자 둘 있죠. 설정자 누구? 채무자지. 저당권자는 누구? 은행 둘이죠. 이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보통은 흥부가 돈 빌리고요. 흥부가 내 집에다가 설정하죠. 내 집 이거 가지고 은행에다가 설정하면 돼요. 근데 흥부가 집이 없어. 집이. 애들이 많아가지고 집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떡하죠? 돈은 빌려야 되고 그럼 어떡하죠? 부모나 형제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보증서 달라고 그래요. 나 담보가 없는데 형 나한테 보증 좀 서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증인을 세웁니다. 보증인을. 돈은 내가 빌리는데 형이 뭐 해줘? 보증서 줘. 형 집으로. 이 보증인을 뭐라고 그래요? 물상보증인이라고 표현해요. 같이 해볼까요? 물상보증인. 여기는 채무자, 여기는 보증서 준 사람. 그러면 대출은 누가 받고요? 흥부가 받고, 흥부가 대출을 받는 거고, 집은 설정은요? 설정은 어디다요? 보증인, 형 집에다 설정하는 거지. 형 집에다가 은행 앞으로 저당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뭐가 찢어져요? 채무하고
설정자가 찢어져요. 채무는 응보한테, 설정은 보증인이 하는 거죠.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이런 착하고 착한 이 아름다운 보증인이 세상에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이 삭막해서 이런 보증인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얘가 못 갚으면 그럼 어떻게 되죠? 못 갚으면 은행은 어느 걸 경매하죠? 바로 형 집을요. 형 아파트를 경매를 쳐버려요. 이렇게. 이 처분권을 은행 앞으로 넘겨준 거니까 이 집을 경매 치고 들어오죠. 이런 보증인이 있으시냐고. 적어도 한 명쯤은. 그죠? 예, 이분이 하나쯤 있으면 실패하지 않은 인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믿을 수가 서로. 그래서 당사자는 채무자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요? 보증인도 된다. 보증인. 그래 거기다 쓰세요. 설정자는, 저당권 설정자는 보통은 누구예요? 채무자가 되는 거죠. 돈 빌려온 흥부가. 채무자가 되는 게 보통이죠. 근데 채무자가 담보가 없잖아요. 없으면 누구를요? 보증인을 세우죠. 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물상보증인. 바로 제3자죠. 제3자. 제3자가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역할을 하더라. 이를 뭐라고 표현한다? 물상보증인. 오케이. 그럼 저당권자는 누가 돼요?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당권자는 누가 됩니다? 채권자가 되지. 채권자가. 얘 앞으로, 이 B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놔야죠. 그런데 말이죠. 가끔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도. B가 채권자고 B가 저당권자죠. 이게 일치해야 돼요. 채권하고 저당권자는 똑같아야 됩니다. 왜요? 부종성의 원리 때문에. 만약에 채권은 B한테 있고, 채권은 B에게 있고 저당권은 C에게 있어봐. 그럼 뭐하고 뭐가 찢어져요? 저당권은 C, 채권은 B. 그럼 채권하고 저당권은 어떻게 됐어요? 찢어져 있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위치에 있어야죠. 채권하고 저당권은 원래 같은 위치에 자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채권은 B, 저당권은 C.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저당권은 무효요. 무효. 왜? 같아야지. 이게 같아야지. 돈 꿔준 사람, 저당 잡은 사람 둘이 똑같아야지. 이렇게 찢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저당권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효력이 없다. 30일에 올해 기출문제. 채권자가 아닌 누구? 제3자. 제3자를 저당권자로 등기 걸었다. 이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다. 왜? 이게 분리돼 있잖아요. 채권하고 저당권이 찢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하고 뭐가 일치해야 돼요? 저당권자하고 채권자는 뭐 할 것? 일치할 것. 일치. 그래서 채권자 아닌 누구? 제3자. 제3자 앞으로 저당권 걸어놓으면 이거는 법적으로 무효. 오케이. 그래서 당사자는 두 사람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누구하고요? 설정자하고 저당권자 두 사람이다. 근데 설정자가 꼭 채무자만 되는 게 아니죠. 보증인도 세울 수 있다. 설정자로. 두 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 담보는요. 담보는 부동산이지. 부동산을 은행 앞으로 등기를 걸어두는 거죠. 그래서 담보로 쓸 수 있는 거는 부동산이다. 토지하고 건물이죠. 대부분.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걸 담보라고 그러죠. 담보. 객체죠. 이 객체는 동산하고 부동산 중에 동산은 안 되죠. 왜 안 돼요? 등기를 못 걸잖아요. 등기를 걸어야 되니까 부동산이 되는 거다. 부동산. 부동산은 그럼 뭐죠? 토지하고 건물이죠. 토지하고 건물이 바로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물건만 되는 게 아니라 권리도 되죠. 전세권 설정해놨어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죠? 은행 대출 빼낼 수 있죠. 바로 전세권 가지고 설정할 수 있죠. 전세권도 됩니다. 전세권 가지고 은행 대출 해줘요. 그럼 전세권만 돼요? 아니죠. 지상권도 돼요. 전세권이나 뭐 가지고요? 지상권도 설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안 되고요.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저당권의 담보로 써먹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등기가 돼야 되니까 임목으로 등기된 거. 임목으로 뭐 한 거? 등기된 거. 이거는 저당권의 담보로 써먹을 수 있어요. 임목으로 등기된 수목. 수목 만구로 있는데 임목으로 등기됐죠. 이거 은행 담보대출 해줘요. 담보대출 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설정계약을 하고 누가요? 설정자하고 은행하고.
담보는 부동산이지. 왜? 등기를 걸어야 되니까. 그 다음 뭐가 있어야죠? 채권이 있어야죠. 채권. 빌려준 돈 1억.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 성립의 전제가 되는 채권. 저당권 성립의 전제가 되는 채권. 즉 빌려준 돈. 이 1억이죠. 1억이 바로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런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저당권의 뭐라고 그래요? 성립요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가지 꼭 기억하실게요.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뭐였어요? 중요해요. 성립요건이. 법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뭐에서? 미수금 채권에서 물건에서 뭐가요? 미수금 채권이 생겨야죠. 그러면 그 물건을 뭐 할 것? 점유를 장악할 것. 이때 그 물건이 누구 물건? 남의 물건이다. 물건에서 미수금 채권 생기고 그 물건을 뭐 할 것? 점유를 장악하면 되는 거죠. 이게 유치권이고요. 저당권은 점유 이전 안 하고요. 점유 이전 안 하고 담보물을 뭐 해가지고요? 경매 처분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깔끔하겠습니다. 이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더라. 자, 이어서 저당권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저당권은 등기부에 떠요, 안 떠요? 떠요. 등기부에 떠요, 이거. 채권 얼마? 저당권자 국민은행. 이거 떠요, 등기부에. 등기부 열람하면 이게 다 나오죠. 얘가 전세 들어갈 때요. 이 집에 전세 들어갈 때 이 C는 전세권자는 꼭 열람을 해야죠, 등기부를. 아, 여기에 저당권이 나보다 앞에 있네. 근데 금액이 얼마야? 1억이네. 아니야, 전세금액 이 금액이 얼마야? 90억이네. 불안해. 나 못 들어가겠어, 무서워서. 왜? 저거 못 갚으면 경매로 날아가는데. 내가 후순위자인데 그럼 이거 경매되면 얘가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내가 후순위자인데 나 돈 못 받을 수도 있네. 못 받을 수도. 깡통 되겠네. 깡통 전세가 나올 수도 있죠. 왜요? 이 금액이 커버리고 못 갚으면. 오케이. 그래서 전세권자는 저 집을 전세 들어갈 때 앞에 등기부 열람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왜요? 이 금액이 뜨거든요. 이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다 공시가 되니까 이 부분 확인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당권이 생기면 이 저당권이라는 게 생기면 얘한테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 이 부분 만나보실 차례예요. 저당권의 효력, 권리 부분이죠. 저당권자한테 어떤 효력이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의 효력 만나실게요. 효력. 첫째, 민법 358조에는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저당권의 효력은 힘이죠. 힘. 저당권의 효력은 힘력자죠. 어디에 미쳐요? 저당부동산은 담보죠. 담보. 저당부동산에 뭐한 물건?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민법 몇 조가? 358조가. 그러면 은행이 이 담보를 저당을 잡았다. 이 담보물에 저당권의 힘이 작용을 해요. 저당권의 힘이 여기에 작용하는데 이 담보물에 뭐한 거? 부합물과 종물에도 효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부합물 그리고 어디에?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이 담보뿐만 아니라 어디에? 여기에도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담보물, 땅이나 건물에 뭐한 거? 붙어있는 거. 붙어있는 게 뭐죠? 부합물. 그리고 어디에? 종물에 미친다. 가령 주유소가 담보이면 주유소의 부합물에는 유류 저장 탱크가 있어요. 유류 저장 탱크. 여기에 뭐가 들어있죠? 그 기름 들어있겠네요. 그 주유소를 담보로 대출받았다. 여기 10억을요. 담보는 주유소. 여기다 써볼게요. 주유소가 담보고 그러면 못 갚으면요. 채무자가 이걸 못 갚게 되면 은행은 어떻게 하죠? 이 주유소를 경매하죠. 그럼 주유소에 딸려있는 게 뭘까요? 딸려있는 거? 유류 탱크. 이것도 같이 넘어가요. 경매로. 부합물과 그 다음에 종물 있죠? 주유기를 종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합물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작용해서 낙찰자는 저 주유소를 낙찰받은 사람은 주유소에 딸려있는 이거하고 이것도 다 먹어. 이게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다. 효력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무슨 범위? 효력의 범위는 여기 별표.
부합물과 어디에 미쳐요? 종물에까지 효력이 작용한다는 뜻. 같이 리딩해 볼게요. 시험 아주 잘 나와요. 저당권의 효력 범위는 어디에 미친다? 저당 부동산의 뭐한 물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오케이. 358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책을 보시게 되면 교재 246쪽 보실까요? 쌍괄호 1번. 저당 목적물의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1. 주유소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유류 땡끝, 부합물. 그리고 주유기에 미친다. 주유기는 뭐라고 그래요? 종물이다. 주유소의 종물이 바로 주유기. 두 번째, 아파트 전유 부분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쳐요? 대지권. 전유 부분이 주물, 전유 부분이 주물. 대지 사용권은 종물. 대지 사용권에 동그라면 대지권이라고 넣어줘. 대지권. 그럼 아파트 전유 부분이 경매로 날아가면 뭐까지요? 대지 지분. 대지 지분도 경매, 낙찰자에게 넘어가죠. 뭐가 종물 역할이에요? 대지권. 대지권이 종물 역할의 별표. 세 번째요. 과수원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아버님이 과수원을 가지고요. 과수원 땅을 가지고 대출을 10억을 받았어요. 큰아들이 돈 빌려달라고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농협에다가. 그럼 땅이 담보죠? 그럼 땅에 붙어있는 게 뭐가 있어요? 땅에 붙어있는 거 얘기해 볼까요? 과수원에 있는 사과나무죠. 사과나무가 바로 부합물입니다. 사과나무 여기 청구로 심은 거. 청구로는 과수원의 부합물이니까 이게 경매되면 과수원이 경매를 넘어가면 낙찰자는요 땅하고 뭐까지요? 사과나무까지 다 가져가요. 왜요? 이게 부합물이니까. 저당권의 힘은 과수원하고 어디까지요? 나무예요. 나무까지 효력이 다 미쳐서 낙찰자가 이걸 다 가져간다. 이때 저당권 설정 전에 심은 거. 설정 전에 심은 사과나무하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심은 거? 설정 후에. 설정 후에 심은 사과나무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설정 전후 부합물에 미친다. 이건 언제 있는 거냐면 설정 전에 심어 놓은 거예요. 설정 전에. 설정 전에 여기 몇 그루요? 1000그루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대출 받으면서 저 빚 빨리 갚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또 심었어요. 500그루. 이건 언제 심은 거죠? 설정 후에. 이것도요. 경매가 되면 과수원 땅이 경매를 넘어가면 이거 둘 다 낙찰자가 다 먹어요. 왜요?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설정 전과 후에 부합물에 미치니까요. 그래 꼭 기억하십니다. 358조. 저당권의 힘은 담보에만 미쳐요. 딸려있는 거. 딸려있는 게 뭐죠? 부합물과 종물에도 효력이 작용한다는 뜻. 358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 3개. 근데 3번 보시면 저당물과 별개 물건. 별개 물건에는 효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첫째, 저당 토지 위에 건물 있죠. 여기 땅이다. 땅 위에 뭐가 있었다? 건물이 있다. 건물은 땅하고 뭘로 봐요? 별개로 보죠. 그럼 효력이 안 미쳐 여기에는. 건물에는. 여기 창고 지은 거. 창고는 땅하고 별개죠.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럼 낙찰자는 뭐만요? 땅은 가져가고 건물은 창고는 못 가져가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따로 독립한 물건이죠. 독립한 물건이니까 저당권 효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 3번에 건물의 무슨 부분? 증축 부분. 현실에 많은 게 바로 이 증축 부분입니다. 옆에 적어볼까요? 이 모텔을 담보로 융자를 해줬어요. 20억을. 은행에서. 근데 여기요. 영업이 잘 되니까 여기를 어떻게 했어요? 증축을 했어. 증축을. 여기도 증축, 여기도 증축. 방을 더 늘린 거죠. 이렇게요. 방을 늘렸어요. 이렇게. 증축 부분이죠. 그러면 못 갖게 되면 20억을 못 갖게 되면 이 모텔이 경매로 넘어가겠네요. 그럼 낙찰자는 원래 건물이요. 원래 모텔만 먹나요? 이분 증축한 것도 먹나요? 이 부분 굉장히 법리적으로 중요하겠죠. 이 시험에 아주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증축 부분을 법적으로 어떻게 핸들링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증축 부분 어떻게 처리하느냐. 증축 부분의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증축 부분의 처리는 우리 대법원의 구조는 논의의 핵심은 이거예요.
법리를 공부한다는 거는 암기가 아니라 그 이론 축을 공부하는 이론 축을. 증축 부분을 처리 어떻게 하느냐. 우리 대법원은 둘로 나눠요. 이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로 따져요. 여기 증축한 이 부분이 기존의 부분이요. 기존의 모텔하고 뭐가요? 독립성이 있다. 여기 401호, 301호, 201호, 101호. 여기가 기존 모텔하고 뭐가 있다면 독립성이 있다. 그럼 이거는요 별개예요. 이거 따로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다. 따로가 되는 거죠. 따로따로가 되니까 저당권을 어디다 설정했죠? 여기다 설정한 거죠. 기존 모텔에다가. 그럼 저당권이 여기에만 미치고 여기에는 안 미치는 거죠. 따로따로니까 이 독립성 있는 이 부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에요. 저당권의 효력이 작용할까 안 할까? 작용 안 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이게 독립성이 없어요. 그 말은 뭘까요? 구성 부분이면 구성물이다. 구성물. 이 부분이 독립성이 없어서 기존 모텔의 일부다. 구성물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 부분이 시험에 중요한 타켓이다. 타켓.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타켓. 바로 증축 부분의 법률적인 처리를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가름을 해요? 이 부분으로 판가름한다. 그리고 여기가 시험 문제다. 독립성이 있는 거냐 독립성이 없는 거냐. 여기가 중요한 갈림길이다. 갈림길 정리. 공장도 똑같아요. 공장도. 그래 실제 우리 판례 보면 이 공장에다가 주인 A가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10억을요. 요 기계하고 설비들 쭈루루 있죠? 예. 이를 공장재단 저당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 공장에는 뭐가요? 설비들 있죠? 설비들이 다 뭐가 돼요? 담보가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목록에다가 쭉 기재를 해요. 담보 목록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그럼 이거 전체가 담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20억을 빼주게 돼요. 이 담보 전체로. 그런데 이 주인이 매출을 더 늘리려고 여기를 이만큼을 어떻게 했다? 증축을 했다. 여기를. 기숙사도 여기다 달고 기숙사도 만들고 샤워시설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증축을 했다면 이 증축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증축 부분 문제죠.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 기존 설비하고 여기가 뭐라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판가름 난다. 결론이 여기가 따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주방도 되어 있고 화장실도 되어 있고 전기시설이 따로따로 다 돼 있죠. 이러면 이건 뭐죠? 이건 독립성 있는 거야. 화장실, 주방 따로따로 다 돼 있어. 도시가스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그냥 샤워 설비만 몇 개 돼 있어. 샤워 부스만. 그러면 이건 뭐예요? 독립성이 없는 거죠. 이걸로 판가름 난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법리가 여기서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런 거, 구성물이 된 거. 독립성이 없어서 기존 건물에 뭐가 된 거, 구성 부분이 된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걸 부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합물이다. 부합물이야. 왜요? 붙어서 일부가 된 거, 부합물.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게 돼요. 부합물의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one more time 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담보에만 미치지 아니하고 담보에서 확장돼요. 어디까지 확장돼요? 부합물과 종물에 확장돼서 효력이 미친다. 358조 정리 끝. 이어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 보실게요. 우측에 247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은행은 돈을 빌려줬어요. 이렇게 10억을. 돈을 10억을 빌려주고 이 담보로 저당을 잡아놓았어요. 이때 이 돈에 이자가 붙게 되죠. 점점점. 그럼 이 금액이 어떻게 돼요? 채권액이 부풀어 오르죠. 점점 부풀어 올라요. 못 갚으면 복리로 막 더블로 막 붙어버려. 엄청 커져. 원금보다 더 커질 수 있죠. 이 금액을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다. 그럼 피담보 채권은 은행이 뭐 할 돈이에요? 경매로 가져갈 돈. 경매로 가져갈 돈이죠. 가져갈 돈. 경매로 가져갈 돈이 바로 10억에다가 더 알파가 불어나죠. 그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얼마까지 불어나느냐?
얘가 경매로 가져갈 돈의 범위요. 가져갈 돈의 범위는 얼마냐? 이걸 얘가 무한정 다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왜냐면 후순위자도요. 후순위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금액을 법이 정해놨어요. 경매로 네가 가져갈 돈은 법이 정해놨어. 왜요? 후순위자도 먹고 살고 해야 되니까 여기 충돌이 생기죠. 그 범위를 바로 360조에다가 적어놨어요. 이만큼만 은행에 떼가라. 경매로 떼가라. 피담보채권의 범위 옆에다 쓰세요. 뭐 할 돈? 가져갈 돈. 가져갈 돈의 범위는 이라고 쓰시면 돼요. 은행이 경매로 가져갈 돈의 범위. 그게 얼마냐? 원금 플러스 알파다. 원금 플러스 알파. 원금 플러스 알파. 그럼 간단하죠.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온죠.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자, 보실까요? 360조 조문 보시면 저당권은 원본 동그라미에 있어요. 원본. 그 다음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이걸 쫙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라고 적읍시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원금에다가 알파를 더 붙여서 가져가요. 그게 바로 은행이 가져갈 돈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게 뭐죠? 첫째가 이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위약금 들어가요. 세 번째는 손해배상 들어가요. 네 번째는 저당권 실행비용 들어가요. 그럼 머리 글자를 내가 따놨어. 이거 외우기 어려우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하고 들어가지 않는 걸 구별해라. 이거 시험 문제로 나왔다고. 조문을 꼼꼼하게 공부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드립니다. 이위원님. 이위원님 손실배상. 이러면 암기법 마무리. 억지로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저는 암기법을 극소화시키는데 근데 이거 암기 키워드를 통해서 핵심이 딱 정리가 되면 저는 쓰긴 해요. 많이 쓰진 않습니다. 최대한 억제를 하는데 효과적일 때, 효율적일 때만 써요. 이위원님 손실배상. 연결되죠? 이위원님 손실배상. one more time. 이위원님 손실배상. 여기서 이는 이자. 위는 위약금을 말하고요. 원은 원본입니다. 원본. 내 원본이 20억이야. 여기 이자 들어가고 위약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요? 손해배상 들어가요. 손해배상 들어가고 뭐까지 들어가요? 실행비용. 저당권 무슨 비용? 실행비용도 들어가. 이를 뭐라고 그래요? 은행이 뭐 할 돈? 가져갈 돈. 은행이 뭐 할 돈? 가져갈 돈이다. 가져갈 돈. 가져갈 돈의 범위. 이 가져갈 돈의 범위를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채권의 범위. 오케이. 두 가지를 했어요. 저당권의 두 가지 효력을. 첫 번째는 저당권의 목적물이죠. 저당권의 목적물의 효력 범위. 저당권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 작용해요? 담보 잡은 부동산 플러스 알파 확장되죠. 어디까지 확장돼요? 부합물과 종물에. 피담보채권 은행이 가져갈 돈의 범위는 이위원님 손실배상. 두 개 깔끔. 다음 세 번째 우선변제권 잠깐 보실까요? 저당권자는 결론 경매하는 거예요. 뭐를? 담보를 경매해가지고 자기 돈 가져가는 거죠. 그게 저당권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야 저당권 너 뭐 하는 거야? 경매하는 거야. 돈 안 주면. 경매해가지고 내가 빌려준 돈 있죠. 내가 빌려준 돈. 이 10억을 어떻게 하는 거죠? 우선 변제받는 거야.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이 돈을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뭐 하는 걸요? 먼저 차지하는 거야. 이를 뭐라고 그래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한다. 우선 변제권의 별표. 1. 우선 변제권의 1번. 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저당권은 누구보다 먼저 차지해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빼가죠. 이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한다. 1. 두 번째. 1번 저당권, 전세권, 2번 저당권 순으로 있는 건물이 경매되면 저당권 어떻게 되죠? 모두 소멸하죠. 모두 소멸하고 순위대로 배당을 받아요. 이때 1번 저당권을 뭐라고 표현해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거기 말소 기준에 동그라미야. 그리고 쓰세요. 말소 기준은 1번 저당권이다. 그 다음 세 번째 경매의 종류 보면 두 가지 경매가 있어요.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얘기하는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사람, 이를 일반 채권자라고 그래요. 친구끼리 그러죠. 야, 돈 꿔줘. 얼마? 1억. 근데 담보는 없어. 우리끼리 무슨 담보야. 그냥 빌려줘. 그냥. 그런 거래를 일반 채권자라고 해요. 나하고 친구하고. 담보 있어? 없지. 그냥 빌려준 거야. 그냥. 얼마를? 1억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일반 채권자라고 그래요. 근데 은행은요, 반드시 뭐를 요구해요? 10억에 대한 담보를 받죠, 담보를. 이 점이 달라요. 이때 1번 채권자가 이 채무자가 돈을 계속 안 갖고 버티면 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는 거죠? 돈 달라고 하는 거지. 돈 달라고.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죠, 요구. 채권은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제가 배 내면서 뭐라고요? 배 째라고. 얘가 뭐예요? 배 찔 수가 없어. 왜요? 배를 어떻게 째? 칼로.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럼 얘가 배 째라 하면 배를 뗄 수 없고 대신에 뭐를요? 소송을 해야 돼요. 그죠?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합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 대여금을 뭐 해달라고요? 달라고. 대여금 반환 소장을 내야 돼. 소장을. 소재기를 합니다. 소재기. 결국 뭐야? 소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요. 승소 판결. 이 판결문을 전제로 해서 채무자 집에다가, 채무자 재산에다가 경매를 붙여요. 이 판결문을 강제집행문이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뭐에다가 재산 있죠. 채무자 재산이 있어. 채무자 재산. 재산이 뭘까요? 채무자 재산. 나 집 있어. 그럼 집에다 걸어. 차 있어? 차에다 걸어. 보증금 있으면 보증금에다 걸어. 월급 있으면 월급에다 얘가 어떻게 해요? 압류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보실까요? 이제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어디에다가 전재산에, 채무자의 무슨 재산? 전재산입니다. 전재산. 전재산에 경매를 치게 됩니다. 경매. 어디다 경매를 쳐요? 전재산입니다. 전재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반 재산이라고 그래요. 다야, 다. 닥치고 다. 집, 차, 보증금, 월급 다 돼요. 월급. 강아지도 돼, 안 돼? 강아지도 돼. 강아지도. TV도 돼, 안 돼? TV 돼요. TV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유체동산. 유체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걸 다 담보로 해서 이걸 전체에다가 경매를 치죠. 이를 강제경매라고 그래요. 법원의 판결문을 꼭 받아야 돼요.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채무자의 어디에다가 전재산에다가 경매를 붙이는 거. 이를 경매, 이 경매를 붙이는 경매, 강제경매. 이 특징은 이 채권자한테 우선권이 없어요. 왜 우선권이 없어요? 담보로 여기다 저당권 등기를 안 해놨죠. 저당권 등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채권자끼리 평등해요. 여기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한다. 채권자 간에 뭐한다? 평등하다. 평등. 우열이 없어요. 이거는. 니캉 내캉 똑같아. 그런데 여기처럼 저당권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여기는 소송을 해야 됐죠. 여기는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아예. 소송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무자의 전재산이 아니라 내가 뭐 한 거? 담보 잡은 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담보 잡은 거. 담보 잡은 것만 뭐 할 수 있어요? 경매 처분할 수 있어요. 어느 것만? 담보 잡은 것만. 여기는 어느 걸 경매하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전재산. 채무자의 전재산을 그냥 경매 치는 거야. 이 경매가 강제 경매. 그냥 어느 것만? 담보로 잡은 것만. 아파트만 경매 처분하게 되죠. 이 경매를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죠.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는 거니까 이를 뭐라고 그래요? 저당권 실행 경매 또는 임의 경매라고 해요. 알아. 이게 또 왜 임의 경매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강제 경매는 소재기에서 판결을 받아야죠. 판결을 꼭 받았을 때 경매를 붙일 수 있어요. 강제 집행을. 근데 이거는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경매할까 말까? 아유, 쟤 힘들어 죽겠는데 제 사정 편히 좀 봐주자. 그럼 경매 안 해도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임의죠, 임의. 그래서 임의 경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이쪽은 강제 경매. 그럼 이쪽에서는 누가 우선해요? 저당권자가 우선해서 돈을 빼가죠.
저당권자 은행이 우선해요. 이쪽에서는 채권자끼리 평등하다고 그랬죠. 그 배치가 달라요. 배당에서 순위가 다르죠. 배당에서 순위가. 기본적인 논의 구조가 살짝 다르죠. 임의경매하고 무슨 경매? 강제경매가 살짝 다른데 저당권자는 담보 잡은 것만 경매로 먹을 수 있어요. 저 일반 채권자는 전재산을 먹는 거 이게 달라요. 구조가. 이건 전제주권이 뭐죠?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번거롭죠. 이게 번거로워. 왜 번거로워요? 소송을 하고 이겨야 되거든. 이겨야 이걸 가지고 경매를 칠 수 있어. 근데 얘는 소송을 안 해요. 소송 안 해 그냥. 왜요? 저당을 설정했다는 거는 흥부가 은행 앞으로 저당을 잡혔다는 거는 뭐죠? 처분권을 은행 앞으로 넘겨준 거야. 처분하라고. 뭐 하면? 못 갚으면. 못 갚으면 변제기에 못 갚으면 경매로 먹으라고. 그래서 소송을 할 필요 없어요. 저당권자는. 오케이. 그래서 저당권자가 경매 치는 거, 일반 채권자가 경매 치는 건 논의의 구조가 흐름이 다르다. 배당에서 순서도 다르고요. 오케이. 그 다음 저당권하고 용익권의 관계 있죠. 여기에는 삭제주의와 인수주의 두 가지 법리가 나오지요. 자, 삭제주의는 저당권이 앞에 있는 거고 전세권이 뒤에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어느 건물에 가령 이 A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은행 앞으로요. 저당권이 먼저 생겼다. 4월 1일 날. 그리고 7월 달에 석 달 뒤에 전세를 들어왔다 이거죠. 이쁜이가 전세 들어왔어요. 7월 1일 날. 그럼 뭐가 먼저? 저당권이 먼저. 저당권 먼저, 전세권 후순위. 늦죠? 여기 빠르죠. 그럼 얘가 경매를 치면 저당권자가 이 주인집을 경매를 때려버리게 되면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게 되면 이 저당권자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죠? 말소기준권리라고 그랬다. 같이 해볼까요? 말소기준권리. 죽느냐 사느냐. 전세권자가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는 누가 결정해요? 말소기준권리. 얘가 결정한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얘가 선순위 후순위? 후순위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소멸한다. 쫓겨난다. 쫓겨나죠? 죽는 거죠. 이를 무슨 주의? 삭제주의. 너 삭제되고 없는 거야. 너 낙찰자가 너 나가라고 그러면 쫓겨나는 거야. 왜요?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들어왔잖아. 삭제주의라고 그런다. 그럼 거꾸로요. 저당권이 뒤에 있다 이렇게.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앞에 있으면 저당권이 10월 1일. 저당권은 10월 1일, 전세권은 7월 1일. 그럼 뭐가 빨라요? 전세권이 빠르죠. 빠를 때는 전세권은 삭제되어 인수된다. 누가 앞으로? 낙찰자에게. 낙찰자에게 전세권이 어떻게 된다? 인수된다. 우리 현실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전세 끼고요. 전세 끼고 샀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 그게 바로 무슨 주의? 인수주의라는 표현이죠. 인수주의 옆에다 써볼까요? 뭐 끼고 샀어? 전세 안고 샀어. 전세 안고 앉는 거 좋아해. 앉는 거. 그게 뭐죠? 인수주의. 전세 안고 가져왔어. 무슨 주의? 인수주의 별표. 그래서 저당권하고 용익권의 관계를 얘기하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실 거예요. 무슨 주의하고요? 삭제주의 법리와 인수주의 법리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시험 타겟. 이때 삭제냐 인수냐는 누가 결정한다고? 누가? 바로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가 결정하더라. 그래서 저당권과 무슨 관계예요? 용익권의 관계 포인트는 뭘 찾기 옆에다? 말소기준권리를 찾아라. 이게 핵심이다. 써주세요. 저당권하고 전세권의 관계, 즉 저당권하고 용익권의 관계가 문제가 될 때 핵심이 되는 법리는 뭘 찾는 거다? 말소기준권리를 찾아라. 말소기준권리보다 용익권이 뒤에 있으면 죽고 이게 앞에 있으면 인수되고 아주 간단한 법리가 하나 딱 떨어지죠. 오케이. 그 다음 366조에 법정지상권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어서 교재 248쪽 5번에 나와 있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개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워낙 풍성해서 나중에 다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입문과정이니까 기본 얼개만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골프장 부지를 골프장 주인이 은행에다가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여기다 100억을. 담보는 골프장 부지, 땅이죠, 땅. 그리고는 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졌습니다. 간단한 거는 이걸 갚는 거죠. 운영이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이걸 갚으면 되는데 만약에 못 갚게 되면, 이 돈을 못 갚게 되면 은행은 어떻게 하죠? 저 부지를 경매해가지고 채권 회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때 못 갚게 되면 저당권자는 이 부지를 담보 잡은 부동산이죠. 담보물을 뭐 하게 되죠? 경매 처분하죠. 땅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로, 그죠? 낙찰자에게. 이때 골프장 부지에 저당을 잡았으니까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힘은 부지에만 미치나요? 딸려있는 거. 부지에 뭐한 거? 딸려있는 거에 미치죠. 부합물과 어디에? 종물에 미친다. 그럼 여기에 심어놓은 뭐? 수목. 수목은 바로 뭐가 돼요? 나무지, 나무. 수목은 뭐죠? 부합물이죠. 여기 나무 심어놓은 거, 여기 5,000그루가 있어. 5,000그루. 저거 다 뭐예요? 부합물이니까. 부합물이니까 낙찰자가 다 먹어요.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부지하고 어디에? 수목에 미친다. 농작물은 어떻게 돼요? 농작물은 땅과 별개로 봐요. 농작물은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수목은 부합물이니까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있었다면, 건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디 갔더니, 제가 골프장 한번 가봤더니 이렇게 묘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묘가. 왜냐하면 묘 주인이 땅을 안 파는 거예요. 골프장 주인한테. 안 팔고 버틴 거죠. 그래서 여기만 딱 묘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니면 옆에는 뭐가 있고요? 건물 있어요. 여기 직원들 숙소 있죠. 숙소 있고 옆에 클럽하우스 있어요. 이렇게 클럽하우스.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골프장 운영이 안 되는 이 돈을 못 갚게 되면 은행은 이걸 경매를 쳐요. 부지를. 경매를 치는데 이 수목은 그러면 낙찰자가 먹어요. 근데 문제는 건물은 뭘로 봐요? 건물은 땅과 별개죠. 그럼 땅은 낙찰자가 먹는데 그럼 저 건물은 어떻게 돼요? 클럽하우스하고 이 숙소는 그대로 남아있네. 누가 앞으로? A 거죠, 이거. A 소유. 숙소도 A 소유였어요. A 소유. 그럼 낙찰자는 뭐만요? 땅하고 저 수목만 차지하는 거지. 건물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고 있어야지, 지금. 얘가 들고 있어야지, 건물주가. 왜? 남의 땅 아니야, 이게. 남의 땅. 구체적으로는 누구 땅? 낙찰자 거죠, 낙찰자 땅. 전에는 누구 거였는데요?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자기 건물 있죠. 문제 안 되죠. 근데 지금 땅이 어떻게 됐어요? 경매로 넘어갔죠,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니까 이게 낙찰자에게 이 건물주가 누구 땅에? 남의 땅에 건물을 소유하는 일이 생기더라,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가 바로 법정리상권의 문제하고 직결돼 있어요. 동일인이었어요. 땅하고 건물이 동일인일 때는 이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동일인이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저당권자가 어떻게 했어요? 경매를 실행해서. 저당권자가 뭐를요? 경매를 실행했어요. 경매 실행해서 소유자가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죠. 땅 주인이 A에서 누구로? 낙찰자로. 땅 주인이 낙찰자로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땅은 누구 땅? C 땅. 건물은 누구 거? A 거. 골프장 주인 A 거죠. 그럼 건물이 누구 거에 있죠? 남의 땅.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자리하죠. 이럴 때는 A가 이 건물을 들고 있어, 못 들고 있어? 알아차차 못 들죠. 못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을 쓸 수밖에, 현실적으로. 이 땅을 네가 쓰라고.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서 주는 거야. 이 법에서 주는 게 바로 법정이상권이다. 근데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다. 전제 조건. 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을 통과해야만 법이 주는 권리가 생겨요. 오케이. 어떤 전제 조건? 토지와 건물이 첫째 동일인이었냐 이거예요. 동일인. 토지와 건물이 누구 소유? 동일인이다. 동일인이었어요? 오케이. 동일인이었어요. 토지도 A 거, 골프장도 A 거, 건물도 A 거. 동일인이었죠. 동일인이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경매로 바뀌었어요.
동일인이었었는데 바뀌어버렸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경매로. 어떤 경매로? 저당권 실행 경매. 저당권 실행 경매. 저당권 실행 경매를 아까 무슨 경매라고 얘기했죠? 임의 경매. 저당권자가 임의로 경매를 집어넣었으니 임의 경매. 저당권 실행 경매로 땅이 A에서 누구로? C로 바뀌었죠. 건물은 그대로 있죠. 건물은 그대로 A 거로. 그럼 누가요? A라고 하는 누가? 건물주가. 누구 땅에? 낙찰자 땅에. 낙찰자 땅 위에 뭐를요? 건물을 가지게 되죠. 그때 이 건물주가 누구 땅을? 남의 땅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쓸 수 있어. 사용할 수 있죠. 바로 지상권이 생기문이다. 지상권이. 쌤, 지상권은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 주인하고 빌리는 사람하고 계약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계약을 안 해도 생겨요. 계약을 안 해도 건물주가 누구 땅에? 낙찰자 땅에 뭐 할 수 있어요? 사용을 할 수 있어. 땅을 사용할 수 있어요. 낙찰자 땅을 사용할 수 있어요. 몇 년간? 30년간 사용할 권리가 생겨요. 30년간 사용할 권리. 지상권은 최소한 3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30년 동안 쓸 수 있죠. 그 권리를 누가 줘요? 법에서 줘요. 법에서. 민법 몇 조가? 360조가. 360조에서 법에서 지상권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 지상권을 이름하여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이라고 얘기한다. 366조. 근데 이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어떤 전제야? 어떤 전제? 그 전제를 놓치지 말 것. 동일인이어야 돼요. 동일인이었다가 어떻게 되면 달라질 때. 다시 해볼까요? 동일인이었다가 뭐 할 때요? 달라졌어. 뭘로? 경매로. 세 단어가 포인트다. 세 단어를 갖춰야 돼요. 세 가지 요건. 1. 동일인이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뭐로? 경매로. 동일인이었다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어요? 경매로. 그러면 누구한테 생겨요? 건물주에게 누구 땅을? 남의 땅을 몇 년간? 30년간 지배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지배할 권리가 생겨요. 그게 바로 366조의 법정지상권이다. 자,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동일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구체적인 논의, 상세한 논의는 기본과정, 심화과정에서 풍부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입문 강의를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에 어긋나지 않도록 풍부하게 그리고 완결성 있게 여러분을 하나하나 깔끔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기본 강의 그리고 심화 강의. 오늘 입문 강의는 이렇게 여러분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